메치니코프의 면역에 대해서 정신병의 재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섹스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저서를 완성하기는 했지만 얼마 후에 메치니코프는 섹스를 더 안전한 행위로 만드는 그 일에 일조했다. 안전이나 섹스에 관한 연구에서 출발하는 결과는 아니었고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이유로 매독을 연구하다가 얻은 결과였다. 공통 증상은 바로 동맥경화였다. 메치니코프는 사람은 자신의 혈관만큼 늙는다는 말을 떠올렸다. 자신의 혈관만큼 노화가 온다라는 거네요. 사람은 한편 노화도 미생물 그러니까 매독처럼 미생물 감염 질환이라고 믿고 이에 따라서 매독균이 어떻게 그래서 동맥을 굳게 만드는지 알아내기로 한 것이다. 매독은 크나큰 불명예를 이겨주던 질병이라 예의 바른 대화가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병명을 입에 올릴 수도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손상을 의미하는 아바리라고 불렀고 과거에는 세계의 여러 나라가 매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렸다. 스페인에서는 독일에서는 프랑스의 악마로, 이렇게 러시아는 폴란드의 병으로 등등 핑계를 대었다는 거죠.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메치니코프를 찾아오는 러시아인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피어 일로일로 불리는 그의 일을 혁명에서 수만 명의 공정 노동자들이 종교계 주요 인사들에게 황제를 구하소서라는 노래를 부르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 쪽으로 행진했다. 황제를 만나 청원서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황실 근위대가 무장도 하지 않은 군중을 향해서 발포하는 바람에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 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대규모 저항 운동이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잔혹한 진압이 이어졌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일본에서는 중국 수두라고 칭했고 매독에 걸린 환자들에게 그 엄직한 고통이 찾아왔다. 생식기가 따가운 증상으로 시작해서 입술 가는 이후 온몸의 통증과 역겨운 냄새까지 동반하는 종기가 퍼지고 결국엔 신체 마비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 매독은 여기저기 만연한 골치 아픈 병이었다. 메치니코프 일하던 변호사라던 니콜라이도 몇 년 56세의 나이에 매독으로 세상 떠났다. 매독은 단순한 성병이 아닌 공중보건에서 끼친 병이었다. 심각한 영향. 1895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해난 소책자에서 시골 사람들의 시필리 자치에 매독 감염 이런 것이 있었네요. 파스테르 연구에서 그분의 연구실은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는 응접실이자 과학적인 주제가 오가는 유럽의 여행자 숙소였다. 과학자, 정치가, 예술가, 기자, 예배우, 가수, 사기 여성, 온갖 괴짜 병도 몸을 굴고 젊어지는 물을 구하러 온 사람, 또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마음을 털어놓으러 온 사람과 러시아 황제 밑에서 일하던 정부 관료, 정치인, 여행자, 난민, 세련된 차림의 신사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면역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인류가 감염 질환에서 전례 없던 성과를 이루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한층 가속화되었다. 디프테리를 설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성공을 거둔 이후에 궤력과 천연두, 패스트 등 수많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주요 질병을 무찌르는 연구가 이어졌다. 콜레라, 티푸스, 파상풍 이렇게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메치니코프에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소질이 있었다.
이 연구소 어디든 사람들이 삼삼오오에 모여 있는 것이면은 그 중심에는 반드시 메치니코프가 있었다. 실험실에 있을 때면은 늘 무언가를 읽고 백科사전 못지않은 기억력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답게 동료들과 학생들의 궁금증 해결사 역할도 톡톡히 했다. 사람들이 특별히 간증하지 않아도 찾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원하는 기사가 몇 쪽에 있는지도 짚어주었다. 이름이나 숫자를 외워야 금이환향. 1908년 11월 초 메치니코프는 스톡홀름에서 온 편지를 한 통 받았다. 노벨상의 첫 시상식이 거행된 1901년부터 비공식적인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으니 전혀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다. 현재 면역학의 연구를 선도하고 면역학의 발전을 위해서 오랜 세월 노력한 공로가 매우 크다. 그리하여 1908년 메치니코프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파울 엘리 수상자에 나누겠다는 사실이다. 면역학에서 이들이 이룬 공로를 인정하여 내린 판단이었다. 알프레드 노벨이 숨을 거둔 날을 기리며 메치니코프도 수상에서 우쭐해진 것이 분명하다. 발효 이후에 그래서 연구가 과거 면역 연구를 하던 시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막대한 유명세를 안겨주었다. 그는 인류에게 자신이 선사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거리낌이 없는 시 기뻐하기는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 메치니코프로서는 아주 생경한 감정이기도 했다. 노화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 지도 최소 7년에 접어드는 시점에 면역 연구가 갑자기 큰 환호를 받으니 마치 작년에 어느 달리기 대회에 나갔는데 지금 우승 소식이 전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메치니코 토끼의 백혈구와 파생품 포자군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면역 메치니코프에게 묻다. 두 개의 태양. 1909년 5월 말에 어느 흐린 날 회색 프로코트 차림에 나비 넥타이를 메치니코프는 하얀 블러스와 A라인 스커트를 차려입고 옅은 푸른색 베일에 이 집을 나섰다. 세찬 바람이 있는 곳에 메치니코프 면역전쟁. 일리아 메치니코프는 고향인 러시아 외에 다른 곳에서 다양한 이름을 사용했다. 해외 독자를 이용해서 메치니코프는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때나 러시아를 떠나서 생활할 때 일리아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바꾸었다. 영어권에서는 엘리야로 불리는 동명의 예언자가 어느 것마다도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리듯이 그도 독일에서는 엘리아스, 프랑스에서는 엘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성문 러시아 성 미즈니코가 가급적 비슷하게 발음될 수 있도록 미즈니코프로 바꾸었다. 프랑스에 완전히 정착한 후에는 프랑스 발음에 맞춰서 메치니코프를 사용하였다. 메치니코프 반전. 1916년 7월 15일 파리의 날씨는 흐리고 숨이 툭툭 만큼 습했다. 루이 파스텔가 머물렀던 아파트의 금빛 모양이 무뎌진 벽지와 동양풍 양탄자. 파스텔의 연구소에 마련된 이 거주 공간은 파스텔을 처형하던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선물한 유화와 꽃병, 자그마한 조각상 같은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서 흡사 박물관 같았다. 과거 성지와도 같은 이곳에서 엘리 메치니코프가 복슬복슬한 은빛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덮인 큼직한 머리를 베개에 얹고 누워 있었다. 고리고리하고 얼굴이 갸름한 57의 아내 올가가 메치니코프의 과거에서 시작된 조사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나는 이 이례적인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생각해보았다. 메치니코프가 세상에 남긴 진짜 유산은 무언가? 그가 연구는 그의 소망한 대로 인류가 질병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현대과학은 장래의 미생물과 수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조사를 벌이는 내내 나는 메치니코프가 만약 자신이 이처럼 놀라운 부활의 주인공이 된 것을 알게 된다면
불명예를 씻었다고 여길지 궁금해졌다. 이로써 숨을 거두면서 그가 느낀 두려움은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될까? 파리에서의 끈질긴 기다림. 2007년 가을 나는 파리를 지나는 길에 오래전에 메치니코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올가 메치니코프와 알고 지내던 엘리 볼먼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볼먼 교수와의 이 만남은 셜록 홈즈 당시는 수사를 벌이게 된 출발점이 되었고 상황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볼먼 교수의 부친인 유진은 메치니코프가 말년에 파스텔 연구소에서 가르친 학생 중에 하나였다. 메치니코프는 연구실로 사용하던 거실의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위에 플랑크톤이 가득해 녹색을 띤 해수가 담긴 유리 기구들이 현미경과 함께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는 플라스크 하나를 들고 가느다란 유리관을 집어 넣었다. 그리고 끝부분을 엄지로 막아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플라스크 안에 있던 불가사리 유생을 뽑아올렸다. 전체적으로 납작하지만 돌기가 길게 뻗어있고 그 중에 몇 개는 덜렁덜렁 매달린 형태로 늘어난 모양을 한 이 유생의 배에는 입처럼 생긴 구멍이 있었다. 메치니코프는 우선 현미경 렌즈 안에 불가사리 유생을 넣고 다시 유리관으로 가민걸과 약간 들어간 메시나 게시 유리카 메치니코프에게 묻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엄밀히 제형, 영, 성균대, 간대, 루바 비칸스키 지은이 25년 뉴욕타임스, 네이처, 메디슨, 예루살렘 포스트 등이 글을 썼다. 메치니코프에 대한 사진들이네. 사실 메치니코프에게 찾아온 유레카의 순간은 전혀 일순간이 아니었다. 그가 향수에 져서 메시나 에세이를 쓴 시기는 1908년 12월 노벨상 수상한 후 면역학 연구가 갑자기 몇 주째 신문 일면 기사에 그러므로 보다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치니코프는 이야기꾼들이 흔히 활용하는 장치에 의존하여 그전까지 해온 모든 연구 과정은 없애버리고 갑자기 승리가 찾아온 순간을 표현하는 쪽을 택했다. 실화 1882년 가을 올가가 간 물려받은 유산으로 메시나라 여행을 떠난 메치니코프의 머릿속에는 이미 연구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행에서 이루어진 발견은 20년 가까운 준비 과정에서 나온 결과였다. 한창 유럽을 여행 중이던 20살의 메치니코프는 독일 기센의 식물원에 들렸다가 온실에서 몸에 털이 잔뜩 난 아주 작은 벌레를 발견했다. 그런데 이 벌레를 현미경으로 들어보던 그는 먹이를 희한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깜짝 놀랐다. 세포처럼 생긴 무언가가 몸속을 꽉 차고 있었는데 먹이가 유입되면 그것에서 곧바로 흡수했다. 이런 원시적인 소화 과정은 그전까지 단세포 동물에서만 관찰할 수 있었는 것이었으니 벌레가 그야말로 굉장한 광경을 보여준 셈이었다. 하지만 당시 메치니코프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후에 다양한 생물에서 격을스럽게 꾹꾹 생기는 세포를 여러 차례 관찰했다. 밤에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떠올라서 괴롭혔다. 사랑하는 사람과 얼른 결혼해서 위안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절친한 친구들 중에서 허위 결혼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었다. 러시아 니힐리스트들이 젊은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허위 결혼이었다. 여성 니힐리스트는 기혼이 되면 미혼 여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수 있고 대학에도 다닐 수 있고 해외로 여행도 가도 가족이 망신스러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극단 분자 한 번은 노브로시아 대학교에서 교무회의 도중에 열띤설전을 벌이던 일리아가 전체가 주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리가 세균 조각으로 장신된 나무 테이블 위에 덜컥 올라간 일이 있었다. 같은 시기에 오데사에서 함께 지낸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오만하고 다르게 있는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이 일을 언급하곤 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리아는 오데사의 자랑으로 여겨졌다. 과학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고정 핵심으로 그
공개 강연에는 비가 오나 언제든 청중이 모여들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폰투스 왕이었던 미트리다테스 역사는 병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가장 두려운 것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끔찍한 격렬을 일으킨 뒤에 숨진 부친의 운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미트리다테스의 육세는 자신의 몸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독에 익숙해지도록 단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택한 방법은 지식인 약초들을 일부러 해로운 영향이 발생하는 조합으로 섞은 뒤 꿀을 몇 방울 들여서 맛을 좋게 만들어서 삼키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나중에 효과가 지나치게 뛰어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로마인들에게 붙들릴 위기에 처했을 때 독을 마시고 자살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이다. 독에 대한 면역력이 증대된 결과였다. 아웃사이더의 이점. 메시나코프는 자신의 연구 내용을 담은 논문을 책으로 표현한 감염성 질환과 면역에서 병을 막는 보호 기능은 늘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중대한 주제이다. 그러므로 강대관 고대로부터 그들은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먼 옛날부터 왕호주술사, 의사 모두 뱀독을 이겨내는 방법 또한 사람이나 소에서 발생하는 여러 질병을 막는 방법을 찾아놨었다. 그리고 그대로 원하던 결과를 얻기도 했다. 식세파. 얼마 지나는 메시니코프는 어느 곳이나 그렇듯이 과학계에서도 올바른 것이 다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올바른 것만큼 중요한 것은 믿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조심자에게 따른다는 행운이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큰 호응을 얻었다. 파스테르 붐. 공공국인 제 울부짖거나 두 겹스 매트리스 사이에서 끼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루이 파스테르의 동료 중 한 사람은 100년도 더 전에 당시 광견병 환자에서 볼 수 있던 일반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다. 사람들은 한때 공수병으로 울린 이 병의 이름만 들어도 사나운 짐승을 떠올리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치를 위해서 물린 자국을 시부르게 긁은 푸지깽이로 치시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치유를 위한 소화. 메시니코프가 러시아도 철간 1983년 봄은 알렉산드로 3세가 크레민궁전에서 치른 호화로운 대관식 이야기로 온 나라로 떠들썩했다. 선제 황제가 암살된 후에 새 황제가 시행한 억압적인 반계획 정책은 이후의 20년 동안의 체제에 반대하려는 생각이 고개에도 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군지제 폐지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싸그러졌다. 성경언제적 식사, 무도, 파티, 군사 퍼레이드, 3주째 이어진 모스크바에는 세계 곳곳의 예방적들과 기적들을 기르셔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메시니코프가 몸속을 돌아다니는 세포에 대해서 발견한 사실을 맨 처음 공유한 사람이 지배적인 견해를 내며 단숨에 길을 꺾으려 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덕분에 시작이 되었다. 발트의 연안 지역 출신으로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니콜라우스 클라이넨버그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턱에 연소 수염을 기른 독특한 외모의 클라이넨버그는 히드라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을 발표한 학자였다. 오데사에서도 역사적인 모임이 열렸다. 오데사에서 메시니코프. 여기 모인 의학계의 대표들은 이번 의장 지명을 통해서 생물학과 최근에 떠오르는 새로운 의학의 밀접한 협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운명적인 우회로 메시니코프가 도피를 찾아서 연구를 이어갈 전후의 기회는 1982년 9월 올가와 함께 찾은 비엔나의 한 행사에서 나타나는 듯 했다. 동양의 동화. 1886년 6월 오데사의 좁거든 도시 중심가 한쪽에 세계나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건물 정면은 조화가 돋보이는 전통적인 형태로 꾸며졌다. 이 연구소는 파리 외에 전 세계 어디서도 투여된 적이 없는 파스텔의 광견병 예방 백신을 취급하게 된 세계 최초의 기관이자 러시아 최초의 기관이었다. 리간지 오데사 소식은 완전히 새로운 일에 관한 정확한 상황을 전하자면 아직은 회의적인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도했다. 작별. 1880년 비엔나에서 열린 학교에서 메시니코프는 코의 수석연구소원과 만났다. 메시니코프에게 베를린의 그 과학계 거물이 그 슬라이드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메시니코프의 연구에
이것을 보고 싶고 슬라이드를 직접 면역이 워낙 복잡한 메커니즘이다 보니 양쪽마다 가끔 모순적인 결과에 마주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한 예로 독일의 미생물학자들은 프랑스어로 루제라고 불리는 단독이라는 대지질병의 원인 균을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진 토끼에게 주사하자 토끼 몸속에서 이 균이 단 10분 만에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식세포가 균을 포획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임을 감안할 때 균이 체액에 의해서 제거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메즈니코프가 파리의 실험실에서 맹독성이 각기 다른 균을 이용해서 동일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주사 후 몇 시간이 지나더라 균이 토끼 몸속에 살아있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디터 거리에 세워진 성전, 메즈니코프가 꿈꾸던 한적하고 자그마한 대학가 마을과 19세기의 격차를 찾기도 힘들 것이다. 희생양 식세포가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우선 살아있는 균을 삼킬 수 있는 것부터 입증해야 하였다. 메즈니코프는 아주 가늘은 유리관을 이용해서 탄저균에 감염된 비둘기에게 균을 잔뜩 집어삼킨 식세포를 뽑아냈다. 그리고 식세포를 사멸시키는 용액을 준비해서 뽑아낸 세포들을 넣고 자신의 황동 라이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다. 1시간이 넘도록 몇 분마다 끈질기게 렌즈를 들여보던 정시세 메즈니코프는 마침내 흐뭇한 광경을 목격했다. 식세포의 내부에 있던 탄저균이 자라나 이미 생명력을 잃고 부르스름한 스파게티 면처럼 퍼진 식세포와 뚜렷이 구분할 수 있었다.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한 이 방법을 통해서 나는 비둘기 5마리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네요. 선전등으로 비춰본 엔진. 현지가 메즈니코프의 머릿속을 차지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1888년 9월 그가 오데사에서 단을 점유하던 처음에 독일어 학술지 임상학 소식지에 실린 이 동물들을 이용한 연구 결과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단적에 대한 면역은 식세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이것은 메즈니코프에게 대놓고 싸우려고 덤비는 결투 신청이나 다름이 없었다. 원리지가 파상풍에 감염되면 다리가 마비되어서 몇 시간 안에 숨을 거던데 이런 상태에 면역력을 발생시키는 혈청을 주사했더니 다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다. 다른 질병인 디프테리아로 동일한 실험을 한 결과 파상풍 못지않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무슨 일이든지 곁에 말을 이용하는 독일인들의 멋진 전통을 어김없이 발휘하여 보고서 결론 부분에 파우스트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피는 아주 특별한 액체다. 혈청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연구가 백신에서 한 걸음 더 나은 것을 의미했다. 백신의 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치료하지는 못했다. 활성이 약해진 균이나 죽은 균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인체에 접종하면 병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는 것이 전부였다. 메즈니코프는 체액이 균을 사멸할 수 있다는 견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입장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사대를 치면은 한 칸만 더 올라가면 한층 더 과학적이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친 것이다. 과도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그에게는 막중한 대가가 따라왔다. 그러나 이런 집착이야말로 메즈니코프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연료였다. 과도한 면이 없었다면 새로운 분야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메즈니코프뿐만 아니라 라이벌들도 각자의 야망에 눈이 멀었던 것은 아닐까? 혈청 자체에 치유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었다. 혈청 자체에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에는 베이링이 발견한 것이 바로 황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처음에 항독소로 불린 이 알파벳 Y 모양의 단백질 분자가 체액 면역의 핵심 열쇠였다. 체액 면역을 연구해온 과학자들이 체액에 존재하리라 생각했던 인체에 내재한 신기한 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백신과 마찬가지로 항체는 인체가 균에 노출되면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작용 방식이 놀랍도록 정교하다. 가령 파상풍 항체나 디프테리아 균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또 특정 질병의 면역력이 생긴 동물의 혈청에는 그 병에 대한 항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직 면역력이 없는 동물에게 이 혈청을 제공하면 질병 속에 있지만은 그렇게 연구가 되어졌군요. 34
그러니까 염증의 핵심은 저지부 리스는 베를린에서 런던 들어가는 길에 존경하는 선생님 파스텔을 만들어 파리에 들러다가 폭탄 같은 소식을 던졌다. 베링이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설정 주사로 파성부에 대한 면역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친절히 알려준 것이다. 베링 연구진이 면역력이 생긴 토끼의 혈증을 쥐에게 주사했고, 이 방식으로 새로이 면역력이 생긴 쥐는 파상풍균을 주사를 치사 수준보다 무려 300배나 높은 농도를 맞고도 절제우리 안에서 신나게 돌아다니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그런데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따로 있었다. 원래 쥐가 파상풍에 감염되면 떨리고 이런데 염증 반응이 겉으로 유익한 것이라면 왜 염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빈번할까? 염증이 발생하면 생물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데 왜 그럴까? 몸을 지키는 경찰이 평화를 수호하는 대신에 직접 반동을 일으키는 격이다. 경찰이? 지금은 염증이 몸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질병에 영향을 주며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들로 인해서 촉발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또 이 세포들 중에는 메지니코프의 경찰관이라는 별명이 붙은 식세포도 포함되어 있다. 진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은 생물의 생존을 위해서 정확성보다도 속도가 더 중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기전 즉 중단 시점을 알려주는 과정이 염증 반응이 시작되는 과정만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염증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서 하나인 통증을 예로 들어보자. 통증은 장기가 손상되었으니 시기에 내버려두라는 신호 역할을 하므로 치유에 반드시 필요한 현상이다. 하지만 통증 자체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그런 신호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거네요.